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신수연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Imputation Based Time Series Anomaly Detection with Conditional Weight Incremental Diffusion 모델이고 2023년 KDD에 소개되었으며 인용수는 64회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시계열에서의 이상 탐지는 시간에 따라 수집된 연속적인 데이터에서 정상 패턴과는 다른 이상을 찾아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상 데이터는 레어하고 레이블링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언슈퍼바이스드 메소드를 주로 사용합니다. 최근 신경망의 표현 학습 능력 덕분에 딥러닝 기반의 이상 탐지가 우수한 성능을 달성하였고, 그 예로 프레딕션 베이스드,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이상 탐지 방법론들이 아노멀리 컨센트레이션 문제에는 대응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노멀리 컨센트레이션이란 이상점들이 유니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특정 구간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그래프를 예로 보시면 E1, E2, E3라는 세 가지 영역이 있을 때 이상치가 E2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존의 프레딕션 베이스나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방법론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E3에도 이상치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E3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상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상치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시계열에서는 기존 방법론들이 문제가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논문에서는 이상 탐지에서 주로 쓰이는 5가지의 데이터 셋들에 대해서 연속된 이상점의 수를 누적 확률 분포로 나타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스왓 같은 경우에는 연속된 이상점의 수가 10의 세제곱만큼 이상이 되는 경우가 전체의 30% 이상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DeepAD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DeepAD는 이렇게 논문의 제목이 굉장히 긴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앞에서부터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mputation Based Time Series Anomaly Detection입니다. Imputation Based Time Series Anomaly Detection은 일부 디스크리트한 포인트를 관측값으로 선택하고 나머지는 결측값을 처리함으로써 이 관측값을 기반으로 결측값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상 탐지를 하는 방법입니다. 즉, 임퓨테이션을 통해서 추정된 값과 실제 값의 오차를 계산해서 이상을 탐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임퓨테이션과 이상 탐지에서의 임퓨테이션을 구분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임퓨테이션 같은 경우는 정확한 값의 복원이 목적이고, 즉 결측값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목표라면 이상 탐지에서의 임퓨테이션은 이상점 식별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정상 패턴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계열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일부 포인트를 관측값, 일부 포인트를 결측값으로 둔 다음 이 관측값을 기반으로 이 결측값에 대한 임퓨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초록색 라인으로 표시된 부분이 임퓨테이션 결과라고 보고 그 초록색 점들과 실제 값들의 예측 오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로 인퍼런스를 진행하게 되면 이 실제 값과 보관한 값의 차이가 많이 나는 그 포인트를 이상이라고 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연구와 기존 방법론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추정을 위한 관측값을 유연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관측값을 랜덤하게 또는 픽스 인터벌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이상이 집중된 영역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이상이 집중된 영역에서는 관측값을 줄이거나 최소한으로 선택하는 방법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onditional Weight Incremental Diffusion Models입니다. 디퓨전 모델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제너레이션 모델 중 하나로 원본 데이터를 노이즈로 오염시키고 다시 노이즈 상태에서 시작해서 원본으로 복원하는 과정으로 제너레이션을 하는 방법론입니다. 요즘에는 주로 그냥 디퓨전 모델보다는 어떤 조건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복원하는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즉, 이렇게 주어진 조건이 모든 복원 단계에서 그대로 반영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컨디셔널 웨이트 인크리멘탈 디퓨전 모델스를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가우시안 노이즈 상태에서 원본을 복원할 때 관측값의 가중치를 다르게 하여 점진적으로 복원해보자 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복원 과정에서 관측값에서 멀어지는 문제인 편차와 전체 흐름이 깨지는 문제인 왜곡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보면 여기 이 테이블에서 T2와 3이 관측점이고 T5가 이상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완전 노이즈 상태에서 이 실제값에 가깝도록 복원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만약 실제값의 가중치를 0으로 두고 복원을 하게 되면 관측값의 정보가 아예 반영이 되지 않는 편차 문제가 생겨납니다. 또 반대로 이 실제값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너무 초기에 이 관측값이 반영이 되는 경우 전체 모델의 흐름을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편차와 왜곡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실제 값을 점진적으로 적용을 함으로써 마지막 단계에서 실제 값과 유사하게 복원을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복원된 값과 실제 값을 비교해서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를 이상이라고 보는 방법론입니다. 다음으로는 본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지식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4입니다. 본 논문에서 말하는 모델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세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 마지막 컴포넌트가 S4 모델을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DDPM처럼 디퓨전 모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전 지식을 설명드려도 좋겠지만 디퓨전은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생소할 수 있는 S4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S4는 Structured State Space Model for Sequence Modeling의 약자입니다. 본 모델은 중간 길이의 시퀀스 처리에는 효과적이고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복잡한 상호작용을 처리할 수 있는 이 트랜스포머 모델의 단점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트랜스포머 모델이 좋기는 하지만 매우 긴 시퀀스의 경우 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모든 위치 간의 페어와이즈 어텐션을 계산하기 때문에 연상량이 매우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성이나 건강 데이터와 같은 영역의 시계열은 트랜스포머에 적합하지 않은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매우 길고 연속적인 시계열을 처리하는 과제를 처리하는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4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SSM은 제어 이론에서 유래한 모델로 시스템의 상태와 출력을 수학적으로 정의한 모델입니다. 즉, 입력 데이터 XT를 받아서 상태를 HT로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계산한 이후에 이를 출력으로 변환하게 하는 그런 모델인데요. 이런 전통적인 제어 이론에서 출발한 SSM을 딥러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Continuous Time입니다.
이 과정은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다르게 입력이 UT, 상태가 XT, 출력이 YT로 노테이션 되어 있는 것을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수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시스템의 입력과 상태를 출력으로 변환하는 데 있어서 이 네 가지 행렬을 활용하면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내용인데요. 먼저 다음 상태의 변화량은 현재 상태를 어떻게 유지시키고 변화시킬지를 결정하는 행렬 A와 현재 입력을 상태에 얼마나 반영할지에 관련된 행렬 B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출력 부분은 현재의 상태를 출력으로 연결해주는 행렬 C와 현재의 입력이 출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보셨던 그 내용이 이렇게 도함수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시간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를 딥러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디스크릿한 시간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이산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인데 이산화를 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이 도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이 행렬식을 도함수의 표현 방법인 델타 t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 뒤에 변환을 거쳐주는 것입니다. 그럼 앞서 나왔었던 이 행렬 A와 행렬 B가 A 바, B 바로 변환이 되면서 이렇게 이산시간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보셨던 이 수식을 자세히 보시면 순차적으로 상태 xk를 현재 입력 uk를 받아서 다음 상태인 xk 플러스 1로 업데이트하는 구조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k번째 시간 단계에서의 상태 xk는 이전 상태 xk-1에 의존하는 RNN 구조와 유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RNN 구조와 SSM을 사용한 S4 모델이 다른 점이 있을 텐데요. 그것은 바로 이 커널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리커런트한 수식을 이렇게 계속해서 전개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XT가 행렬 두 개와 입력으로 구성된 시그마 형태의 행렬 합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이를 다시 yt로 계산하기 위해서 이 xt 자리에 이 식을 넣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출력 yt가 입력과 행렬 a바, b바, c바의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난 부분을 본 논문에서는 커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는 전체 시계열 U에 대해서 커널을 사용한 컨볼루션 연산으로 한 번에 연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RNN처럼 순차적인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이 출력 YT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컨볼루셔널 과정입니다. 수식으로만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림으로 표현된 것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인풋이 있을 때 커널 사이즈가 3개인 경우를 인풋 토큰들에 적용을 하게 되면 한 번에 아웃풋인 y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도 인풋 토큰 이 3개의 커널을 한 번에 적용을 함으로써 y2라는 값이 계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SSM을 딥러닝에 적용한 내용이고 그렇다면 이 S4 모델에서는 어떤 것을 더 발전시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3개가 나와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Continuous State Space와 그것을 이산화하는 표현 방식으로 변환한 것, 그리고 커널을 적용한 것, 이 두 가지 그림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이 추가된 두 번째 그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렬 A는 상태를 다음
입력과 상태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행렬이게 되는데요. 즉, 지금까지의 들어온 입력을 요약하고 그 히든 스테이트를 효율적으로 업데이트하는 행렬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행렬 A는 최대한 지금까지의 입력은 요약하면서도 이 효율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형태로 생겨야 할 텐데 그 방법을 이 히포라는 논문에서 수식적으로 증명을 해서 이 행렬 A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때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입력을 잘 요약할 수 있는 행렬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식 자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히포라는 논문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렬 A가 앞서 말씀드린 이 커널에 계속해서 연산이 되게 되면 이 n 곱하기 n 크기의 행렬이기 때문에 계속 계산을 하는 경우에 느리고 복잡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 행렬이 지금 보시면 로어 트라이앵귤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를 대각화하면서 연산을 줄이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행렬 A를 대각화함으로써 연산을 할 때 엘리먼트 와이즈 방식으로만 연산이 됨으로써 연산이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대각화를 함으로써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표현력이 줄어든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로우 랭크 구조를 사용하여 표현력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커널 연산에 대해서도 계산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커널을 사용한 컨볼루션 연산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RNN처럼 순차적인 연산을 하지 않아도 되고 병렬 연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커널의 길이가 앞선 예시에서는 커널의 크기가 3이었지만 이 커널을 길이 L의 시계열에 적용을 하는 경우에 최대 커널 크기는 L만큼이 되고 이 경우 최대 5의 L제곱만큼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S4에서는 이 부분에 FFT를 적용을 해서 시간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을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곱셈으로 표현을 하고 그 덕분에 나이브한 SSM 같은 경우는 L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갖지만 패스트 퓨리의 트랜스폼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L 로그 L만큼으로 시간 복잡도가 줄어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S4라는 논문은 기존의 SSM을 활용을 해서 긴 시계열의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이면서도 멀리 떨어진 정보까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변환을 한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diffAD라는 모델은 세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density ratio based point selection strategy고 두 번째로는 conditional weight incremental diffusion 모델, 마지막으로 multiscale S4 based unit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 컴포넌트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밀도 비율 기반의 정상 포인트 선택 전략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치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측값을 선택하는 방법을 새롭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가 갑자기 다른 패턴으로 변화하면 그 지점은 이상치로 판단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착안을 해서 데이터 분포 간의 상대적 밀도를 비교해서 체인지 스코어를 계산하고 그를 기반으로 정상 포인트를 선택하는 전략입니다. 예시를 통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시계열이 있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전체 시계열 T를 H개의 윈도우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눈 각각의 윈도우에 대해서 체인지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체인지 스코어는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수식을 보시면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GKX가 FKX분의 FK-1의 X로
K번째 윈도우와 K-1번째 윈도우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제가 예시를 조금 더 큰 숫자로 들기 위해서 체인지 점수를 10 이상의 수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 체인지 스코어를 계산하는 수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체인지 스코어는 사실 0부터 최대 0.5까지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체인지 점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점수들을 기반으로 스레숄드를 설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위 30%의 값을 스레숄드로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12점이 스레숄드가 되고 이 스레숄드를 넘지 않는 윈도우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체인지 점수가 높을수록 그 윈도우는 앞선 윈도우에 비해서 변화가 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택된 윈도우는 정상점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윈도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윈도우를 선택했다면 선택된 윈도우의 모든 점들에 대해서 관측값으로 선택될 확률인 PI를 계산합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었다면 이 계산된 PI들 중에서 값이 큰 상위 X%의 점을 관측점으로 선택합니다. 이 관측점 XOB가 데이터 복원 시의 조건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Conditional Weight Incremental Diffusion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앞서 선택된 관측값을 조건으로 해서 이 결측지를 실제로 복원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DDPM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고, 즉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정제되어 최종적으로 클린 샘플인 X0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관측된 값인 XOB의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왜곡이 줄인 데이터 생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초기에는 조건을 약하게 반영하다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관측값을 더 강하게 반영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DDPM 구조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클린한 샘플에서 노이즈를 계속 주입을 해서 완전 가우시안 노이즈로 만드는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와 이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클린한 샘플로 복원하는 리버스 디퓨전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학습 대상은 이 복원하는 데에서 추측하는 이 노이즈를 주입할 때의 노이즈와 유사하게 함으로써 이 과정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완전 노이즈인 XT에서 클린한 샘플 X0를 만드는 리버스 디퓨전 프로세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스 디퓨전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XT는 완전한 가우시안 노이즈인 X 해티에서 관찰된 데이터 포인트인 XOB와 노이즈인 X 해티를 결합하여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수식에서 보시면 감마라는 매개 변수항이 있는데 이 감마라는 매개 변수의 항에 따라서 관측 값을 더 많이 적용을 할 것인지 이 노이즈 값을 더 많이 적용을 할 것인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 시점의 확산 상태인 XT와 관측 값인 XOB를 기반으로 이전 상태인 X-T-1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DTPM의 기본 구조와 유사한데요. 정규 분포 기반의 샘플링 과정으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샘플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이 평균을 계산하는 수식에서 F세타라는 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뉴럴 디노이징 모델로 앞서 말씀드렸던 S4 모델이 일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즉 뒤에서 설명드릴 멀티스케일 S4 베이스드 유닛 구조가
이 샘플링을 하는 방식의 F세타에서 사용이 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시 이전 관계에서 생성된 값인 x hat t-1과 관측값인 x5b를 다시 결합해서 x t-1을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새로운 가중치 함수 h t-1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h t-1은 x0에 가까워질수록, 즉 t가 0에 가까워질수록 값이 커짐으로써 0에 가까워질수록 관측값인 x5b를 더 크게 반영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살펴본 부분이 디노이징 하는 부분에서의 수식이었고, 이제는 그 디노이징 하는 데에서 들어갔었던 F세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컴포넌트인 멀티스케일 S4 베이스드 유닛 구조는 S4 블록을 활용한 시계열 특화된 유닛 구조로 멀티스케일 시계열 패턴을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전통적인 유닛 구조는 특징을 추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이를 구성하는 컨볼루션이나 풀링 작업이 데이터 간 긴 거리 의존성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S4 모델을 도입을 함으로써 긴 시간 기간에 걸쳐서 상호작용을 포착하고 시계열 데이터의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 멀티스케일 S4 베이스드 유닛은 기본 유닛 구조를 레지듀얼 S4 블락으로 발전시킨 부분인데요. 주로 사용되는 유닛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컨볼루션이 진행이 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 블락을 S4 모델로 대체를 해서 잡음 제거 신경막인 F세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기존의 유닛 구조보다 더 장기적인 시간적 의존성을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을 도출해 냈습니다.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럼 지금부터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본 논문은 이상치를 탐지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상치를 디텍트하는 그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요. 여기서의 threshold는 훈련 데이터로 구한 평균 손실과 손실의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아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한 것과 그 threshold를 비교해서 이상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셋은 이상치 탐지에서 많이 사용되는 5가지를 사용했고 그 각각의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이상 비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이 실험에서 사용한 베이스라인은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실험 설정은 다음과 같고 본 논문에서는 포인트 어드저스트먼트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구간의 한 시점이라도 이상으로 탐지되면 그 구간의 모든 이상을 탐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스왓 데이터셋에서 특히 이 본 논문의 방법론이 DIFF-AD가 큰 폭으로 성능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래프에서 스왓 데이터셋이 이상치가 몰려있는 구간이 많았는데요. 이를 통해서 DIFF-AD가 아노멀리 컨센트레이션의 강한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임퓨테이션 기반 방법인 CSDI와 스팅도 좀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시계열 임퓨테이션 기반 방법의 이상 탐지가 좋은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3가지 컴포넌트를 하나씩만 적용하는 것으로 실험을 했었고 모든 구성 요소가 성능 개선에 기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첫 번째 컴포넌트였던 정상점 선택 전략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을 한 것인데요.
본 논문에서 사용한 정상값 선택 전략 외에 랜덤이나 픽스 인터벌, 단순 포어캐스팅을 사용하는 방법론을 사용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DeepAD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말하면서 이 모델이 관측값을 유연하게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선택 전략에 대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래프로 이상치 탐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면 DeepAD 같은 경우에는 E2 다음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상치로 판단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고, 랜덤이나 픽스 인터벌, 포어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상치가 없는 E3 구간에서도 이상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측값의 선택 비율에 관한 스터디입니다. 관측값의 수는 결측값의 복원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실험을 진행했는데, 관측값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정상 분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능이 나오지 않고, 관측값이 반대로 너무 많아도 이상치가 관측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상값도 복원의 조건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 성능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DeepAD 방법론은 기존 임퓨테이션 방법론인 스팅과 CSDI에 비해서 관측값의 비율에 상관없이 모두 제일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5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DeepAD 방법론의 이상치 탐지 결과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정상 구간에서는 복원 오차가 적고 안정적이지만 이상 구간에서는 오차가 크게 움직이면서 효과적으로 이상치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본 논문은 Density Ratio Based Selection Strategy, Conditional Weight Incremental Diffusion Model, Multiscale S4 Based Unit을 사용함으로써 결측값을 추정하기 위한 관측값의 선택 전략과 그를 기반으로 디노이징하는 과정에서의 점진적인 복원 방법,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에서의 장기 의존성을 포착하기 위해 S4 기반의 유닛 구조를 구현함으로써 여러 시계열 벤치마크에서 모두 우수한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발표자인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퓨처워크에서 언급했듯이 이 관찰값을 선택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계산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어서 탐지 효율성과 효과성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S4 베이스드 유닛 구조를 사용했다고 하고 있는데 S4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론을 적용한 경우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상치 탐지와 결측값을 보관하는 임퓨테이션 방법론이 접점이 많이 없는데 이 임퓨테이션 기반으로 이상 탐지한 이 CSDI와 스팅에 대한 성능도 나쁘지 않아서 이러한 임퓨테이션 기반 방법론을 아노멀리 디텍션과 연관 지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